다들 다 아시겠지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책 제목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기후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관료들도 기후위기, 언론에서도 기후위기, 우리 시민들도 기후위기라는 표현들을 어느 순간부터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 단어가 영어 단어잖아요. 클라이메이트 클래시스 이 단어가 언제부터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을 했나 뒤져봤더니 한 학자가 이미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2007년경에 영국 가디언지에 기후활동가가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되게 짧은 칼럼이고 저도 읽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표현들보다 지금 현재 기후 비상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기후위기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는 칼럼이었는데 사실은 그냥 잊혀진 칼럼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 바탕화면에 하얀 그 굵은 글씨체로 2018년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어,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던 것은 2018년이고요. 그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음,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표현들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는 대략 한 1975년쯤에 주류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2000년 넘어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언어는 정치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이 좀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개발을 했냐면 지구온난화, 우리가 영어로 하면 글로벌 워밍이잖아요. 워밍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추각적이고 심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화석연료 기업들, 보수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가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따라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외피를 쓰고 있고 실제랑 좀 거리를 띄운 듯한 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개발한 단어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2000년 넘어서 2000년 초반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였었고 아들 조지 부시 캠프에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라는 표현들을 지구온난화를 대체하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다가 2018년경에 그러면 왜 기후기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캐나다, 미국 굉장히 무더웠어요. 유럽도 굉장히 2018년이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후변화, 이런 피해들이 주로 남반구, 적도 인근의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도서국가들, 섬국가들, 해수면 상승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위기 닥쳤던 쪽에서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북반구에서는 사실은 좀 기후변화 이런 표현들이 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폭염 이런 재난, 가뭄 재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2018년에 등장을 하면서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기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기후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북반구의 이선이 스며져 있는 거죠. 80년대부터는 도서국가, 섬국가에서 이미 해수면 상승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부유한 북반구에. 여기서 북반구란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러시아까지 다 포함을 하는 지역들을 위도상에, 위쪽에 자리 잡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유한 북반구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 전체 온실가스 중에, 산업혁명 이후 대기에 추가시킨 전체 온실가스 중에 최소 91%, 많게는 95%의 책임이 있죠. 압도적으로 책임이 있죠. 따라서 80년대부터 도서국가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법적으로도 고소고발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귓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고작 기후변화라는 표현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천년의 올까 말까 가뭄 때문에 사람 마실 물도 없으니까 가축의 95% 이상이 말라 죽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었단 말이죠. 아프리카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가 특히 그랬었는데요. 어, 한국은 여기 참고로 한국은
산업혁명 이후 전체 배출한 전체 온실가스가 대략 1.5%예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은 거기가 계속 분쟁 때문에 나라 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적게 54개국, 많게는 56개국. 이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전체 온실가스 중에 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돼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부연 북반구는 귓돈으로 듣지 않다가 2019년 경부터, 아니 2018년 경부터 호들갑을 떨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후위기에는 북반구에 일선이 스며 있다라는 이 주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PPT가 있는데요. COP 회의라고 매년 11월 달이 되면 COP, 한국말로 풀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조금 더 친절하게 풀면 지구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놓고 매년 나라를 바꿔가요. 그리고 항상 COP의 뒤에는 숫자가 붙습니다. 작년에는 11월 달에 COP 30, 즉 1995년도부터 30번째 회의를 작년엔 브라질 베냉에서 회의가 열렸었죠. 그래서 나라를 바꿔가면서 매년 회의를 이제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2021년 11월 달이에요. 2021년 당시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들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 뭐 관료들, 뭐빌 게이츠를 포함한 기업 총수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섬 국가예요. 투발루라고 하는 섬 국가의 외무부 장관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줌을 연결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줌을 연결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줌을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진행을 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 사진을 한국에 처음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이 사진이, 이 장면이, 이 동영상이 전 세계 SNS 되게 핫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다시피 장관급 회의면 그냥 집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바닷가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SNS 유저나 저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거를 봤던 노벨평화상위원회에서 이 외무부 장관을 2022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렸어요. 이 사람은 뭔가 대단히 정치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책을 쓰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언한 적이 없어요. 단지 줌을 연결해서 화상회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장면은 뒤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이 투발로 외무부 장관이 태어난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지금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렇게 수면 상승 때문에 잠겼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벨평화상위원회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를 올렸던 이유는 상징적으로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이 줌회의,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후재난의 양태가 남반구, 그러니까 재난 인프라, 뭐 상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한 데랑 부유한 북반구에서 동일한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피해 양상, 피해 규모가 전혀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기후적인 관점을 우리 인류에게 상기시켜줬다. 그래서 노벨평화상 후보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도서국가는 80년대, 아프리카는 90년대 계속 기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2018년도부터 폭염 재난이, 가뭄 재난이 북반구에 들이닥치기 시작하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면서 뭐 기후 비상사태, 기후 위기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했다. 그리고 2018년에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두 번째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한 가운데 있는 소녀는 그레타 툰베리죠.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고 지금은 24살쯤 됐겠죠. 지금은 가짜지구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2018년 사진이어서 되게 앳돼 보이는 소년이네요. 2018년 우리가 보통 기후 운동, 기후 위기에 관련된 운동을 원년을 언제로 삼아야 되는지를 놓고
많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촉발되었고 기후정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2000년이에요. 발리 회의를 거쳐서 기후정의 개념이 제출이 되고 전 세계 기후정의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으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운동이 폭발적으로 빅뱅처럼 시작했던 해 언제? 2018년입니다. 누가? 바로 청소년들이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유럽의 청소년들, 아프리카까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조직들을 청소년들이 만들고 심지어 이제 학교 파업이라는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죠. 누구한테? 당연히 성인들, 어른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고 기득권한테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당시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워낙 핫한 인물로 이제 부상을 하니까 유엔에 가서 또 연설을 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으나 그레타 툰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발화했던 두 단어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How dare, how dare.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당신들 어떻게 감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기후운동을 시작했던 해 2018년. 다음 사진은 미국이에요. 유럽에서만 이렇게 청소년 운동이 시작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경에 미국에서는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 청소년 기후정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선라이즈 무브먼트 다 아시다시피 일출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일출 운동이 됐는데 2018년 경에 12월 달에 단 하나의 사무실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2019년 2월 달이에요. 이들이 어디를 점거했냐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실, 즉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실을 점거를 한 거죠. 미국은 워낙 실용주의,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용주의 나라다 보니 이들은 유럽 청소년들은 빨리 체제를 바꿔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이 10대 청소년들은 빨리 기후위기에 대응해 라고 하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을 통과시켜라라고 되게 실제적인 그 의제를 가지고 전달을 했죠. 뭐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바로 연달아서 국회의장실을 점거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사를 점거했어요. 당시 이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민주당 당사를 점거했던 것은 너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대선 토론의 3번에 걸쳐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토론을 심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한 2, 3년 안에 미국 전역에 450개 지부로 확장이 돼요. 심지어 이제 조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는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뭐 부티지지, 부지 다 줄을 설 정도로 정말 급시간 내에 이 청소년 기후적인 조직이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놓고 유럽과 미국, 저 아프리카까지 청소년들이 기후 운동을 시작했던 해 2018년을 저는 원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단적으로 이게 그레타 툰베리의 트위터 글을 갈무리를 해온 거예요. 언제 썼냐면 2019년 5월 5일로 되어 있네요. 그레타 툰베리는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다음으로 트위터에서 영향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트위터에 글을 쓰면 다 기사화를 할 정도로. 근데 뭐라고 썼냐? 여러분 2019년입니다. 이제 우리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그만 쓰는 게 어때요? 이제는 뭐 기후 붕괴, 클라이맥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 뭐 생태 붕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 글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그레타 툰베리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라고 기사화를 했어.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을 그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두 가지 이제 요인이 바로 청소년들이 기후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기후재난이 북반구에 들이닥치면서 뭔가 좀 중요해졌구나.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기후운동을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북반구 전역에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출판물,
그다음에 뭐 기후위기에 대한 담론. 그래서 저한테도 강의 요청을 들어왔던 게 2021년 경우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기후위기에 관련된 가장 큰 조직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인데요. 2019년에 시작을 했다가 2021년 경까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구 협의체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매년 9월 말에 기후정의 행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후정의 행진이에요. 근데 기후정의 행진이 시작했던 것도 2019년이에요. 그래서 2018년이 요 자장권, 이게 만들어 놓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치에 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고 있거나 책을 쓰거나,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토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들을 갖게 된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어떤 배경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제가 지금 기후에 관련된 단어를 둘러싼 계보를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후위기 얘기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좀 낙담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기후운동이 시작된 게 별로 짧아요. 기후위기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류적으로 사용했던 것도 굉장히 역사가 짧거든요. 아주 기후위기는 시급하긴 하지만 낙담하거나 우울증을 갖기에는 너무 냄비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해 나가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기후위기에 대한 계보, 이 단어에 대한 계보를 좀 말씀드렸고요. 뭐 기후재난의 양태 이거는 뭐 제가 몇 달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9시간을 기후위기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도망가는 사람 너무 필요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디 가냐고. 물론 저는 그 강의를 하고 2박 3일을 쓰러졌었거든요. 그 정도로 각국의 나라의 처해 각국 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이 단순히 기후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복합재난입니다. 어떤 자본주의의 축적 과정, 식민주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추적을 하다 보면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에서 그러지 못하고 아주 간단히 몇 개 나라만 한번 훑으면서 기후재난의 양태를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재난 당연히 간단합니다. 물재난, 불재난. 그래서 한국 언론 기자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기자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자들이 4, 5년 전쯤에 네이처지의 한 그 연구진들이 발표를 한 논문의 한 문장을 똑같이 인용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 대기 중의 수증기가 7% 증가한다. 여기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란 우리가 아침에는 서늘하고 새벽에는 서늘하고 오후가 되면 따뜻하잖아요. 그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짚으면 대기, 북극, 적도까지 다 포함한 지구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 7% 증가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증발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느 지역은 7% 무거워진 수증기 때문에 주르륵하고 물폭탄처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4, 5년 전쯤에 전 세계 기상학 쪽에서 등장한 게 플래시 플로즈, 돌발홍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왜 돌발홍수라고 표현을 과학자들이 했냐면 어느 지역에 떨어질지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어. 얼마만큼 떨어뜨릴지를 예측할 수 없어. 그래서 플래시 플로드 돌발홍수라고 표현을 썼는데 한국 기상청에서는 그거를 극한호우라고 직역을 하면 그냥 괜찮을 텐데 그냥 극한호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분열증에 빠져 있습니다. 외국의 재난 홍수나 폭염 재난에 관련돼서는 그냥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발홍수라고 표현해요. 근데 한국의 물재난, 이 그게 아닌데. 불재난 이런 걸 하면 극한호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했을 경우 7% 수증기가 증가한 양태들을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 아니죠. 이탈리아, 발렌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AI가 아니에요. 보다시피 4시간 동안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지금 뭐 사진을 보다시피 하얗게 떠 있는 게 버스랑 자동차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너무 정말 정말 재앙이 됐죠. 여기 이제 총리랑 국왕이 재난 지역으로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스페인 국왕과 총리가 방문을 했는데 분노한 발렌시아 주민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바로 도망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지금도 복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작년 1월 달에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던 LA 산불입니다. LA 산불인데 큰 산불이 났죠. 여기가 이제 LA 남쪽에 말리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촌이에요. 부자들 촌인데 한국의 전 유명한 야구 선수의 박찬호 씨 수십억짜리 집도 홀라당.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미국에. 그 수십억짜리 집도 홀라당. 조 바이든의 두 번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69억짜리 집도 홀라당. 다 탔죠. 이거는 인공위성으로 그 LA 산불을 시각화한 거예요. 산타모니카 산맥 밑에 이렇게 다 불타버린 거가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음, 이제 이게 LA 산불은 여기다 집 지면 안 돼요. 부자들이 집 지면 안 되고, 이 불난 데를 지금 다시 또 부동산 자본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켜서 다시 또 집을 짓고 있는데, 워낙 복합 재난이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구글에다가 이송일 그리고 LA 산불 이렇게 치시면 제가 작년에 굉장히 긴 장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왜 자본주의 재난이고 복합 재난인지, 그리고 이송일 LA 산불 맨 앞에다가 미남을 붙이셔야 돼요. 미남자를 빼면 구글링이 안 되니까 꼭 붙이셔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면 정말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꼭 붙이겠습니다. 꼭 붙여주십시오. 여기는 3월달, 작년 3월달인데요. 음, 한국이에요. 경북 의성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3월 달에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경북 우성부터 해서 일어났던 산불을 인공위성을 찍은 건데,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이 장면을 강의 PPT에 추가를 해서 갖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저만 이 사진에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학교 중에서 기후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주력해서 연구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대학교 예일 대학교예요. 예일대학교에서 환경저널을 따로 이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환경저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도 많이 봐요. 차곡차곡 연구가 잘 돼 있는 저널이어서 작년에 2025년에 기후재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 몇 개의 사진을 정리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진이. 이게 왼쪽이 경상북도 의성인데요. 지금 이 오른쪽에 까만 데가 바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가 없었으면 계속 타들어갔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재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을까? 제가 산불 지역에 가서 영화도 찍고 많은 촬영을 했지만, 요 작년에 산불이 나오고 나서 7월경에 이 한가운데를 관통을 했었는데 너무 충격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산불은 다 봤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쭉 1시간 이상 달리는데 왼쪽, 오른쪽 모든 차창으로 보이는 모든 산이 단 한 번도 푸른색이 없었어요. 다 까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이었는데, 요 산불이 났던 3월 초에 경북 의성은 산불이 나던 날 3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상 가장 3월에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날 수 있는 조건, 기후 생태적인 조건, 첫 번째 극단적인 고온이 형성이 됐었고요. 두 번째,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예년 경상북도 강우량의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극단적인 건조. 세 번째가 바람이 필요해요. 대형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편서풍이 필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서해 바다에서 편서풍이 강력하게 불어요. 그래서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어디를 향해서 편서풍이 부냐면 강원도를 향해서. 그래서 항상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은 강원도 경우에는 산불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바다는 전 세계 해양 온난화의 2배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2배 정도로 지금 쉽게 얘기를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데요. 해양의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규모, 빈도, 강도가 굉장히 세요.
이 편서풍이 3월 중순부터 강원도를 향해서 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언제부터? 2월 중순부터 어디까지?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까지 쳐져서 강력한 편서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고온, 극단적인 건조, 그리고 세 번째 강력한 편서풍이 불어닥치면서 불씨가 뭐가 됐든 그게 담뱃불이 되었든 토치불이 됐든 전기 합선이 되었든 딱 하나의 불씨만 있어도 이렇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매년 여기 캐나다 교문지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BC주를 포함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매년 사실은 올해 이제 6월부터 또 캐나다가 걱정이 되는데 산불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산불이 계속 매년 강도 그 규모가 세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봄에는 비정상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한반도가. 그래서 다행히 산불을 지금 피한 4월 지금 중순 넘어가잖아요. 지금 다행히 봄 산불 시즌이 넘어가서 안도에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다시피 여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3년 전에 캐나다 산불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캐나다 3년 전에 그 3년 전에 발생했던 그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를 다 합쳐서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1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를 캐나다 산불 1년 동안 3년 전 산불로 인해서 배출할 정도에 근데 작년에도 큰 산불이 났었고 아마 역대 2위인가 3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 경우 또 올해도 한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산불의 양태가 뭐 이렇고요. 뭐 여기 뭐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까지 이 동남아시아는 난리였어요. 태국, 음, 스리랑카, 뭐 인도네시아 다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마트라 섬, 여기 인도네시아인데요. 1,500명 정도 한꺼번에 이게 수마트라 섬이에요. 수마트라 섬인데 여기가 수마트라 섬입니다. 이거를 수마트라 그 홍수를 이 성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게 토사물이 바다로 흘러간 거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사진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수마트라 섬은 열대우림, 즉 천연림, 그리고 이탄 지역입니다. 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습지대에 쉽게 말하면 이 석탄이 차곡차곡 습지대에 물과 함께 축적된 것을 우리가 이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탄 지역은 사실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구성된 오래된 열대의 숲은 당연히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왜 수마트라 섬에 갑자기 이렇게 매년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이렇게 역대급의 홍수에 빠졌냐? 사실은 모든 재난은 복합재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어, 자본주의 재난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마트라 섬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삼성물산이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요. 이들이 뭘 하냐면 열대우림을 베어내고 이탄 지역, 이탄 습지대에서 물을 뺀 다음에 열대우림을 불태우거나 벌채를 한 다음에 무엇을 심냐면 팜을 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묘 때문에 전 세계 파묘 기업들이 이 수마트라 섬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이 홍수에서 잘라놓은 나무들이 온 이 마을을 덮치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수마트라 섬 이 사건 때문에 이번 홍수 사건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파묘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파묘 개발을 현재 못하게 할 정도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갈게요. 파묘 문제는 한국이 워낙 파묘 제국지여서 이걸 가끔 제가 칼럼을 쓰면 삼성물산에서 전화 와요. 협박을 하죠. 여기는 올해 3월 달입니다. 좀 이따가 올해 2026년은 왜 2026년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재난의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미국의 3월 달이에요. 3월 21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미국 전역에 보시면
30도가 넘는 지역이 꽤 보이시죠? 이게 미친 거예요. 3월 달인데.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3월에 이렇게 30도를 기록했던 적이 처음인 거죠. 근데 왜 이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올해 8월은 특히 북반구는 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도표 몇 개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도표 한 세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포자예요. 수학도 잘 무서워하고 과학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래프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세 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루해 하실까 봐. 이 그래프는 어, 2만 년 동안의 지구 기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3,000년 전. 저게 어디냐면 왼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3,000년 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전에는 지구의 기온이 낮았네요. 당연하죠. 빙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데가 보통 우리가 마지막 빙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구는 추워졌다 따뜻해졌다를 자연적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홍적세, 즉 빙하 시대가 끝나서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파란 구간이 시작됐죠. 파란 구간 왼쪽에 보시면 세이프 클라이밋 존, 안정적인 기후 구역이잖아요. 이 딱 마지막 빙하가 물러오고 나서 인류는 신석기혁명을 도래시킵니다. 신석기혁명을 기반으로, 즉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문명을 구축하고 문화를 번영시켜요. 이 안정적인 구간은 사람한테도 축복이었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한테도 워낙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후 패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한테 축복받은 기간이었어요.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이렇게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들이 문명을 구축을 하다가 지금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구간부터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게 보이시잖아요. 바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오랜 빙하 시대를 홍적사라고 부르며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안정적인 이 기후 시대를 홀로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홍적세, 그리고 홀로세가 인위적으로 지금 깨진 것 같으니 이걸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학자들이 그리고 이론가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주류 입장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지구 생태 시스템이 교란이 되었으니 인류세라고 부르자. 아니다. 저기 엑스모빌에 이 사진 석유를 팔아먹고 이 지구를 불태워 가면서 동방석에 오른 저 석유 기업들의 이 사진도 같은 인간들일 거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캐나다 교민 여러분들처럼 선량한 시민들도 같은 인간들일 텐데 어떻게 동일하게 책임을 전가를 할 수가 있냐. 산업혁명부터 즉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세라고 부르는 게 어때?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정말 산업혁명 때부터 문제였던가? 혹시 15세기 말에 유럽이 남반구를 식민지화하면서 자연경관을 폭력적으로 전유하면서 지구 생태 시스템이 교란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거를 플랜테이션스라고 불러요. 우리가 플랜테이션스는 대농장을 의미하잖아요. 노예들을 서아프리카에서 끌고 와서 저쪽에 사탕수수 농장, 그 농장을 플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쓴 기후위기 시대의 춤을 추어라는 책은 바로 세 번째 입장인 플랜테이션스에 기반해서 15세기 말부터 우리 지구 생태 시스템이 교란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피력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산업혁명부터 사실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됐던 건 사실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지금 우리가 2026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1.5도가 넘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는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 즉 석탄을 뽑아서 석탄을 뽑아서 어, 증기기관에 석탄을 탑재를 했잖아요. 당연히 공장에서 그 기계를 돌립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을 돌려서 당연히 뭐 온실가스가 공장 굴뚝에서 뭐 배출하면서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죠. 이 그래프는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점차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유독 왜 1980년도부터 이 지구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유독 1980년일까요? 제가 광주에 갔었고, 똑같은 동일한 그래프를 놓고 질문을 드리면 광주 시민들이 5.18? 이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빵 터져가지고 강의를 아니에요. 5.18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어떤 노조 가서 강의를 했더니 체르노빌? 아니에요. 왜 1980년일까요? 어떤 지역이 부상을 해요. 어디가? 중국, 인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즉 아시아 쪽이 산업화 대열에 본격적으로 끼어들면서 당연히 이 아시아 쪽에서도 공장 굴뚝에서 연기 품어내니까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될 수밖에 없죠. 70년대 후반까지는 제조업과 오염 산업이 주로 어디에? 유럽과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과 함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70년대도 중동 산유국이 여러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수도꼭지를 두 번에 걸쳐 잠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얘기를 하죠. 오일 쇼크가 70년대 두 번에 걸쳐서 펼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미국의 자본 입장에서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임금이 싼 곳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과 이 미국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환경규제법이 보물처럼 터져 나와요. 그래서 환경규제법 때문에 상당히 오염산업을 재생산하기가 어려운데, 어? 환경규제도 없고 고분고분 말 들을 때 어디?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 제조업들, 이 자본이 외주화라고 보통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얘기를 하죠. 외주화가 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외주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화가 펼쳐집니다. 세계화가 펼쳐지면서 세계화를 엔진, 동력 삼아서 신자유주의가 날개를 달고 활발하게 날아갔죠. 그러면서 온실가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배출하면서 지구의 기온도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항상 들고 다니는 그래프예요. 하와이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하와이는. 그리고 화산섬도 꽤 돼요. 근데 하와이의 화산섬 중에 하나가 마우나로아 섬이 하나 있어요. 마우나로아.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이 화산섬이잖아요. 이게 마우나로아 섬이고요. 보다시피 오른쪽에 하얀 건물이 있네요. 관측소입니다. 이 관측소를 마우나로아 관측소라고 해요. 무엇을 관측하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프예요. 킬링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한 것을 계속 찍어나간 그래프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킬링 곡선이 아니라 1958년 인류 최초로 마우나루아 관측소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과학자 이름, 대기화학자 이름이 데이비드 킬링이에요. 데이비드 킬링 박사 이름을 따서 킬링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1958년 이 인류 최초로 이제 맨 왼쪽이겠죠. 그때 측정을 했을 때는 대략 316 ppm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인류에게 축복받았던 기간이었던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이어졌던 산업혁명 이전의 그 홀로세 기간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큼 되었냐면 260에서 280이에요. 그러면 300ppm을 얼마 만에 넘었을까? 과학자들이 따져봤더니 4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300ppm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316ppm 1958년에 측정을 했더니 그래도 비벼볼만 하네요. 아니 홀로세 기간에는 280이었으니까 316은 비벼볼만 하잖아요. 근데 보다시피 요 빨간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가 있죠. 그 캐나다도 북반구에 있고 한국도 북반구예요. 저는 5월 말이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뭐 기후운동가들, 기후과학자들, 전 세계 언론 모든 사람들이 마우나루와 관측소 홈페이지에 들락거려요. 5월 말이 되면. 왜냐하면 이 하와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여기도 북반구예요. 북반구의 입장에서는 6월 초가 되면 마법이 벌어집니다. 식물들이, 나무들이 막 이파리를 들이워요. 즉 녹음이 우거집니다. 녹음이 우거진다는 건 뭐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해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피크, 가장 높은 때를 확인하려면 바로 5월 말인 거예요.
그래서 5월 말에 마우나루와 관측소에 다 들어가서 기자들은 그거를 올해 이산화탄소 농도의 피크점을 확인해서 다 기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도 올해의 피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 빨간색은 바로 낙엽이 떨어지는 11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이제 이 빨간색으로 그려 보인 거고요. 어쨌든 316ppm에서 매년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기후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빌 맥키번을 비롯한 과학자들, 언론인들, 기후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350이에요. 왜 350이냐면 바로 인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이 넘으면 절대 안 돼. 왜냐? 후순돌이 이 지구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없어.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350이라고 하는 단체명을 지었는데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350이 어딜까요? 왼쪽에 보시면 320, 340, 360이 보이죠? 340과 360 사이 가운데 거기가 바로 350인 거예요. 언제 넘었을까요? 한국에서 한참 올림픽이 벌어지던 1988년, 1988년 드디어 인류의 데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350ppm을 넘어서 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350은커녕 매년 3에서 5ppm씩 껑충껑충 뛰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급기야 2023년에는 421ppm, 2024년에는 426ppm, 작년에는 430ppm이 넘었었어요. 더 심각하게는 올해 3월 달도 평균적으로 430ppm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지구과학자들이 421ppm을 썼거든요. 2023년에는 도대체 421ppm이 지구 역사에서 언제 벌어졌던 거야? 지구 역사를 다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450만 년 전이 바로 421ppm을 기록했던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7도나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온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표면 온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만약 450만 년 전에 인간들이 있었다고 하면 어디에 살아요? 다 북극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평균적으로 해수면이 5에서 25m 높았습니다. 만약 그때 인류가 있었고 지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반도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겠죠. 잠겨서. 그러면 그때와 지금 똑같은 421ppm인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때는 10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축적이 된 거고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단 250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1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작 2023년 기록이라는 거죠. 지금 올해는 430이 넘어서 433이나 4에 기록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초반 대략 1960년대 후반경이 되면 미국 하원의원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놈들이 얍삽해요.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이 선거 기간에 선거 때 이 정치인들한테 기부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그래서 화석연료 기업들이 다 구워 삶은 거예요. 이 마우나루와 관측소의 연구 결과가 너무 간단한데 인류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업들 입장에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하원 의원들을 구워 삶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원에서 의결을 해요. 뭘? 마우나루와 관측소의 연구 자금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붙여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이런 연구를 하면 자금을 다시 풀어줄게. 정말 비겁한 놈들이에요. 하지만 데이비드 킬링 박사는 굴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 농도를 측정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2020년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랄프 킬링인데 대를 이어서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관측소에서 계속 관측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5월 말이 되면 전 세계 언론인들이 마우나로 관측 찾아가서 랄프 킬링한테 인터뷰를 하죠.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럼 랄프 킬링이 조용히 해, 심정이고 빨리 줄이란 말이야. 이 얘기밖에 할 거 없잖아요. 마치 저 화산섬 맨 위에서 인류의 운명을 굽어보듯이 관측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만큼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킬링 국수는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
그래프를 없애기 위해서 현재 마우나루와 관측소로 들어가는 모든 연구 작업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그리고 심지어 연구 작업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마우나루와 관측소를 폐간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트럼프. 맞아요. 트럼프가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두 번째 대선에 참여를 할 때 화석연료 기업들, 즉 석유와 가스 기업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요. 너희들이 10억 달러 정도를 나한테 기부를 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 선거 공약이 드릴, 베이비, 드릴. 열심히 뚫어, 뚫어. 그게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화석연료 기업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부 부처에서 기후자가 붙은 모든 정부 부처들을 다 날려버리죠. 심지어 기후에 관련된 연구도 하지 않는 기상청도 기후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절반을 날려버렸잖아요. 당연히 마우나루와 관측소가 정말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 작업 끊어버리고 아예 이 관측소 자체를 폐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꼴보기 죽겠어요. 너무너무 꼴보기시고 정말 악의 축이에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그 트럼프 욕은 넘어가겠습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킬리 곡선이 정말 유명한 곡선이거든요. 정말 인류의 운명을 한눈에 보여주고요.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속 끌어내리지 않으면 계속 지구의 기온은 올라가고 해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올해 2026년이 왜 뜨거운지랑 관련된 건데요. 아까 COP 회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30번째, 2025년까지 30번째 딱 한 번 COP 회의가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조지 부시가 그 중동이랑 이라크랑 전쟁한다고 빠지면서 유럽 사람들이 같이 전쟁한다고 같이 그냥 바쁘다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30번째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 책임을 전가하느라 회의가 늘 공회전이었습니다. 딱 한 번, 2025년 파리에서 열렸던 COP 회의 때 제외하고 드디어 2015년에 당시 막 그 정치인들이 이 협정서에 사인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이 드디어 처음이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협정을 맺게 돼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을 언제까지? 금세기 말까지. 여기서 금세기 말이란 당연히 2015년에 협정을 했기 때문에 금세기 말은 2100년이에요.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어디로부터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해서 1.5도 상승으로 끊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모든 기후 담론, 기후 정치의 표준은 바로 1.5도가 된 거예요. 1.5도 상승으로 끊어보, 1.5도 상승으로 끊지 않으면 인류가 계속 여기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1.5도 상승을 끊어보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넷제로를 이루자. 즉 탄소 중립을 이루자. 이게 파리 기후협약의 골간이잖아요. 그래서 1.5도가 굉장히 표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끔찍하게 또 어떤 진실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구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3년 1.5도네요. 2024년 1.5도를 넘어서 심지어는 1.7도가 넘어버렸네요. 그럼 작년이 2025년도 바로 1.5도에 근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충격은 그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면 2023년, 2024년, 2025년 심지어 이 1.7도를 넘어섰던 2024년은 인류 역사에서 12만 년 동안 중 가장 뜨거운 해였어요. 이 비정상적으로 3년 동안은 이 인류 역사에서 그냥 가장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3년입니다. 그런데 불길한 건 뭐냐면 2023년 시작 전부터가 우리가 지구는 엘니뇨와 라니냐를 반복해. 엘니뇨란 저 태평양 저 서쪽부터 바다에서 기온이 서서히 올라와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0.4도에서 0.6도 끌어올리는 게 엘니뇨예요. 그리고 엘니뇨가 끝나면 라니냐가 돌아옵니다. 라니냐는 거꾸로 0.4도에서 0.6도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0.6도로 올린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
0.6도 떨어뜨린다 슈퍼 라니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뭐왜 불길하냐면 바로 비정상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던 2023년은 라니냐가 시작됐던 거예요. 아니 0.4도에서 0.6도가 떨어져야 되는 라니냐 구간에 왜 1.5도에 도달했냐? 왜 라니냐 기간에 1.7도까지 올라갔냐라. 이 라니냐 기간 3년 동안 왜 정상적으로 올라갔냐?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즉 지구가 깨끗해지면서 에어로졸이 감소를 해서 오히려 거꾸로 에어로졸이 많다라는 건 수증기와 오염 입자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대기광선을 튕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지구가 깨끗해지면서 열을 더 받은 거 아니야? 심지어 아니야. 오히려 얼음의 녹음으로 인해서 알베도 하얀 걸수록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막이 됐든 얼음이 됐든 바다가 됐든 하얀 것으로 빛을 튕겨내잖아요. 오히려 이 지금 얼음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알베도 효과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퉁가 화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 정말 여러 가지 설을 놓고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올해 8월부터 엘니뇨가 도래한다. 특히 올해 엘니뇨는 슈퍼 엘니뇨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올해 여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미국 아까 3월 달에 제가 30도가 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너무 불길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역대 지금 4월 가장 높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불길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벚꽃을 포함해서 예년에 비해서 열흘 일찍 꽃을 피웠는데 예를 들면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아니죠. 산수유, 어, 개나리, 진달래, 벚꽃 뭐 이런 식의 순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갔다 다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 모든 꽃이 동일하게 똑같이 펴버렸거든. 근데 그냥 일반 시민들은 아, 꽃이 그래도 예쁜갑다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길한 거죠. 지금 한국의 한반도 4월도 너무 높은 기온이어서 너무너무 지금, 불길한 상태. 교민 여러분들도 올해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미 지역에서 열도움 현상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열도움이 당연히 미국은 지금 갇히기 시작을 했고 이제 당연히 캐나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중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냥 견뎠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올해 여름 이거를 정말 에어컨 없이 과연 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래프는 다 보여드렸고요. 기후위기 원인,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면 뭔가 움직이려면 당연히 기후위기의 원인을 아셔야 될 거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태 모임을 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축약을 해서 넘어갈게요. 화석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 식물의 사체를 끌어다 쓰면 안 돼요. 3억 5천만 년 전부터 수백만 년 동안 이 나무의 사체가 무궁무진하게 햇빛 에너지를 머금은 이산화탄소를 축적한 나무의 사체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떼고 있잖아요. 당연히 햇빛 에너지가 이산화탄소가 막 대기에 배출되면서 에너지 시스템이 교란할 수밖에 없어요. 석유는 공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식물성 유기체들, 조류를 포함한 식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한 이런 친구들과 동물성 유기체까지 포함을 한 이 친구들이 수백만 년 동안 바다에 축적이 된 거예요. 근데 주로 식물성 유기체들입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식물의 사체를 액화된 형태를 끄집어서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스예요. 석유는 대략 2,000kg에서 4,500kg 정도의 액화된 형태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얘네들이 4,500kg 밑에는 더 고압이에요. 그리고 더 고열입니다. 따라서 액화된 형태가 아니라 기화된 형태로 이 탄화수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가스입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쓰고 있는 거가 바로 천연가스라는 말의 이데올로기예요. 천연가스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미국 3년 전에 예일 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인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시민들의 76%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긍정도예요. 근데 이걸 메탄가스라고 얘기를 하면 42%로 뚝 떨어져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이걸 청정에너지, 징검다리 에너지, 각유 에너지로 가스를 포장을 하는 이유는 석탄과 석유보다 상대적으로 30%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이 가스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 사실이지만 메탄을 질질 흘러요. 우리가 온실기체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주로 꼽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어딘가로 흡수되지 않으면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대기에 남아서 수명이 길어요. 천천히 그 열을 포획을 합니다. 근데 메탄은 수명이 짧아요. 12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20년 기준을 놓고 보면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4배 정도를 더 지구를 데펴요. 수명은 짧지만 화르륵 하고 더 어, 강력하게 지구를 데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제가 일주일 전에 읽은 것도 가스가 훨씬 석탄보다 더 생태 발자국이 더 오염 발자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이처를 포함해서 사이언스라든 뒤져보시면 똑같이 거의 석탄과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생태 발자국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이 가스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쪽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추출해서 한국을 가져옵니다. 한국전력이나 뭐 이 SK 다 가서 가져와요. 근데 기화된 형태잖아요. 그럼 부피가 크죠? 부피가 커요. 그래서 배에다가 싣고 와야 되는데, 유주선에 싣고 와야 되는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액화를 거쳐요.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액화 공정에서 대략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다시 기화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우리가 난방, 취사에 사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메탄이 질질 새어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가스의 성분은 75에서 95%가 메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탄의 존재를 감추고 이산화탄소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석탄, 석유, 그리고 이 가스 세 가지 화석 연료를 근절하고 재생 에너지로 빨리 건너가는 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그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빨리 건너가자. 그리고 이건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그냥 시민들이 에너지원 이러면 전력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밑에 보면 난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캐나다도 그런 조짐이 있어요. 캐나다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데 그나마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번 새롭게 그래도 중도 좌파 대통령 뭐 총리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일 텐데 난방 문제를 캐나다가 그래도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유럽 쪽에서 특히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포함해서 난방 문제를 열 펌프라든지 지열을 이용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주택과 난방 문제를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난방 문제 얘기를 안 해요. 큰일이에요. 지금 가스만 다 너무너무 중독돼 있죠. 심지어 이 AI 때문에 더 난리가 됐어요. AI 때문에 가스의 생산량이 30%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들이 챗 GPT라든지 이런 그 AI에 질문을 하나 한다고 칩시다. 뭐 이송일 감독은 한국 남자 중에서 몇 번째로 잘생겼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챗 GPT를 하나 해요. 그 프롬프트를 하나 넣을 때 그 질문 하나당 작은 생수병에 물을 사용해요. 그리고 전구 하나를 20시간 켜놓은 정도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놈들이 아주 영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센터를 그 쉽게 말하면 컴퓨터 하드를
이 식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냉식, 순냉식. 공냉식은 공기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순냉식은 물로 냉각시킵니다. 그런데 공냉식은 비싸요. 시설 투자를 하려면 꽤 비싼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공냉식으로 바꾸면 이들이 벌어들일 수익의 30%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싼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가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가 다 선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유색 인종이 살고 있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서부 쪽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니까 지금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 반대 주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뜩이나 물 부족인데다가 심지어 데이터 센터는 어제 나온 연구 결과는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20년 동안 데이터 센터가 방출하는 열을 가지고 이 열화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그 기점으로 2km까지 다 바싹 말라가요. 자체적으로 열을 방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2km 안에 다 그 물을 부족시키는 가운데서 계속 제하수 대수층을 건드려서 뽑아서 물을 쓰니까 얼마만큼 억울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옆에 재생에너지를 끌어오고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LNG 발전소를 옆에다 짓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옆에. 그래서 이 위험한 이 가스를 계속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 옆에 다 이 아마존과 한국의 SK 기업들이 뭐 저 용인뿐만 아니라 저 포항 어디고 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옆에 자체 발전소 LNG 발전소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간단히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략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배출시킨 추가시킨 온실가스 중에 70%가 바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대략 25%에서 크게 잡으면 30%는 토지이용 변화 때문에 그래. 토지이용 변화란 경작지를 위해서 지구의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먹은 거예요. 여기서 지구의 껍데기는 뭐예요? 당연히 식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물을 지탱하고 있는 흙이에요. 우리가 지표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30에서 90cm 정도 되는 지표수. 여기는 우리가 토양 화학적인 관점만 갖고 있어. 흙은 그냥 토양 물리학적으로 그냥 죽어버린 입자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토양 생물학의 관점들이 90년대 후반부터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흙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흙은 식물을 키우는 그냥 어떤 터전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함께 이 흙 자체를 경제학지를 위해서 다 파괴하면서 당연히 흙에 저장되어 있던 온실가스도 배출하지만 지금 자본주의 농법이라고 하는 게 다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고 자본주의 농법이거든요. 따라서 계속 화석연료를 사용해요. 어쨌든 우리가 토지용 변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식물 제거예요. 열대우림을 제거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뉴욕에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캐나다 사셨으니까. 센트럴파크라는 큰 공원이 있잖아요. 센트럴파크 공원 30개 정도의 열대우림이 하룻밤 사이에 베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근데 왜 그렇게 베어내요? 당연히 소고기 대두, 목재 파묘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초지를 만든다라든지 제가 이런 강의를 다니면 질문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소고기 소를 키우는데 열대우림을 베어내지 않잖아요. 한국은 우리는 한우를 먹는데요. 우리는 열대우림이랑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소들은 뭘 먹고 사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당연히 사료를 먹죠. 그쵸? 한국은. 근데 한국은 우루과이 협정을 통해서 식량 주권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료 자체를 자체적으로 생산이 못하게.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사료를 수입을 하냐? 미국의 초국적 농식품 기업인 카길에서 주로 삽니다. 한우 사료를 사요. 근데 그 사료는 뭘로 만들어요? 주로 옥수수랑 저쪽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열대우림을 불태운 대두박, 콩밭에서 생산한 그 콩을 쥐어짠 대두박으로 만든 사료를 우리 한국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연결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얘기는 제가 한살림이라든지 농민단체에 다니면서 흙에 관련되어 있는.
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기후변화만 생각해요. 기후로 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건 행성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행성한계란 이 지구 전체적으로 인류와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9개 정도의 행성적 조건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행성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9개의 행성적 조건을 보시면 기후, 오존, 대기, 생물다양성, 토지, 담수, 질소인, 화학적 오염, 해양 이런 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9개 중에 이미 6개는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해양 산성화, 질소인 축적, 이런 정도 남았고요. 다 파괴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 하나로만 떼어내서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행성적 조건에서 기후와 생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기후위기 시대의 책을 추월을 읽어보시면 기후, 이 슬러시 그다음에 생태를 항상 연결하는 문장을 썼던 거가 기후와 생태를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만이 지금 현재 이 위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하나, 이산화탄소 하나, 탄소 하나 이걸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제가 지금 토지이용 변화가 왜 중요한지를 시간 관계상 아주 빨리 얘기를 할게요. 파리 기후 협약이 열렸던 2015년, 여기가 지금 어, A 아니 FAO, 그 유엔 식량기구 의장과 이 왼쪽에 당시 프랑스의 농림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들이 파리 기후 협정을 맺기 전에 뭘 했냐면 모여서 이 농림부 장관이 프랑스 농림부 장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파리 기후 협정을 맺기 전에 전 세계를 돌면서 유기농 농부를 만나고 유기농 단체들 만나고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농민 단체들이나 그다음 그 정부의 관계자들 다 만났어요. 자료들을 다 축적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탄소를 저장을 하고 이 기후 생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먹고 사는 이 먹거리 식량 시스템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꾸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탄소를 저장하고 두 번째는 식량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이 맺기 전에 이 농림부 장관은 파리 기후 협약에 모였던 전 세계 농림부 장관을 자기 집에 심지어 다 초청했어. 밥까지 다 해줬어. 우리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유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리 기후 협정에 삽입하자. 농림부 장관들이 다 박수 치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본 회의에 갔어서 이거 통과됐을까요? 아니에요. 반대를 합니다. 통과를 못했어요. 언제까지? 2024년까지 다 무시당했어요. 2024년 COP 회의에서 결국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구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우리는 무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토지이용 변화에 관련돼서 무지막지하게 25%에서 30% 탄소를 배출하지만 전체적인 환경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법을 바꿔야 된다. 그것을 2024년 COP 회의에서 의결했어요. 근데 그나마 유럽은 15% 농지를 유기화하자. 심지어 미국 놈들조차도 이 농지를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농지를 유기화하는 농부들한테 탄소 크레딧이라고 그나마 그 탄소 크레딧을 발급을 하는 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힘당이 됐든 친환경 농가에 투여하는 이 보조금 자체를 다 삭감했어. 1%도 안 된, 원래 한국의 정부 예산이 한 2%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1%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0.0 몇 프로, 0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친환경 농가에 대한 투자가. 그 정도로 한국이 농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외계인이에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생물학, 무슨 천문학, 무슨 아니 뭐 위대한 화가기도 하지만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뭔가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양 생물학 관점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문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분은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머리 위에 별에 관해 아는 것보다 발밑에 흙에 관해 아는 게 적다.
너무 저도 이 문장을 이번에 쓰는 책에도 인용을 할 건데 정말 유명한 문장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질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아요. 대기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서 80% 정도거든요. 근데 원자가 3개 정도로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질소가 아니에요. 질산염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질소인 칼륨이 3개, 3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영양소가. 특히 이 질소는 식물의 뼈다를 구축하면서 단백질의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식물로 얻는 이것 중에 질소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중요해서 식물들은 질소를 먹고 막 크게 되는데, 아니 대기 중에 78에서 80%가 질소인데 식물들이 흡수할 수 없는 수용성 질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대기 중에 막 흥청망청 넘치는 질소를 자연적으로 수용성 질소로 바꾸냐면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번개가 그 역할을 해줘요. 특히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콩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콩을 따고 나서 콩을 쫙 뽑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생물들이 군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떻게 해요? 수용성 질소로 바꿔줘요. 이 과정은 제가 이번에 쓰는 책에 쓰고 있는 책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들이 흡수해 줄 수 있는 공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질소의 순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어떻게 해요? 미생물들이 빨아들여서 식물들한테 나눠주죠. 나눠주면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식물들을 먹잖아요. 인간이 먹잖아요. 질소를 축적하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대기 중에 질소를 어떻게 해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관계, 이 질소의 순환 관계, 자연적인 순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 축인 거예요. 이 질소 순환 관계가. 그런데 넘어갈게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 질소의 순환 관계가 깨졌네.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분을 가지고 다 거름에 다 섞어서 그다음 다 거름으로 만들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밭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소의 순환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자본주의 농법이 시작되면서 도시인들은 다 맛있게 먹죠. 풀도 먹고, 그다음 질소를 축적한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서 어디다 배출해요? 화장실에 배출하잖아요. 화장실에. 그리고 변기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질소인 칼륨이 어디로 가냐면 어떤 과학자가 도시의 하수도에다가 인을 측정하는 기계를 놓고 측정을 했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이 도시의 하수구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질소가 사람들이 배출하는 질소가 어디로 가요? 다 강과 바다로 갑니다. 질소가 이렇게 막 흥청망청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과 바다가 부영양화, 즉 조류가 막 번성을 해요. 그러면서 그 플랑크톤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녹조 라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영양화 일으키면 얘네들이 썩어가면서 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존 상소량을 줄여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걸 대두존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다와 강에서 대두존 현상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국의 과학자들이 그 정도로 생태학적 관점이 없어요. 수십만 정어리떼가 갑자기 마산 앞바다에서 죽어버렸네요. 근데 이것을 놓고 미스터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설왕설래를 벌이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그 정도로 무식한 거예요. 생태학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건 질소 과잉이 일으켰던 데드존 때문에 당연히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 동물들은 당연히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나 이런 얘기가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자본주의 농법이 시작되면서 그 독일의 유스투스 폰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비료의 아버지입니다. 비료. 이 질소의 순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때려 붓자라고 하는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프리츠하버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이 미생물이 했던 이 질소, 수용성 질소로 바꾸는 그거를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이 처음으로 70방울의 질소를 수용성 질산염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이 연구 결과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하버 금방 보여드렸던 프리츠 하버랑 보시라고 하는 사람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두 사람 이름을 따서 하버 보시 공정인데 바로 이 기계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인위적으로 수용성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기계예요. 이 기계 때문에 드디어 우리는 질소 비료를 생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때문에 인류를 먹여 살린 사람. 그렇게 프리츠하버 별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장점만 본 거예요. 이 프리츠하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질산염, 이 질산염 가지고 나중에 현대 화학전, 즉 화학전쟁의 무기를 만들었던 것도 프리츠 하버예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엔 살충제도 만든 게 프리츠 하버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대계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나치가 등장하고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치클론 이 최초의 살충제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프리츠 하버거든요. 왜 도망가고 나서 나치는 치클론 B를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는 독가스를 개발한 거예요. 유대인이 만들었던 거를 개발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경유하면서 화학 무기를 만들던 공장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로 변화가 돼요? 비료 공장으로 전환이 돼요. 비료 공장으로. 그리고 화학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또 뭘로 변형이 됐을까? 살충제 공장으로 변형돼요. 원래 이 트랙터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었는데 전쟁을 경유하면서 탱크로 개발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탱크가 많이 개발되거든요. 그리고 이 군수공장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로 개발됐을까요? 바꿔졌을까요? 트랙터 공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자본주의 농법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트랙터, 화학비료, 살충제, GMO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 농법의 구조예요. 근데 GMO를 빼고 트랙터, 화학비료, 살충제는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이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콩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7kg의 화석 연료를 때려 붓는 구조가 됐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하버 공정 그 기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고압과 고열의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질소 화학 비료를 뭘로 만들어요? 바로 화석가스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천연가스로 알고 있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딱 닫히는 순간에 가장 큰 문제는 식량위기인데 왜? 가스가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를 비롯한 나라들은 그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요소를 생산하거든요. 그 요소가 지금 한국으로 다 들어와요. 딱 그게 비료가 끊겨버리니까 전 세계 비료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캐나다처럼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도 그 위기를 튕겨낼 수가 있는데,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식량 가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굶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살충제는 뭘로 만들까요? 살충제 성분의 98%가 석유예요. 그러면 트랙터는 뭘로 구동이 돼요? 경운기랑 석유예요. 따라서 우리가 콩 1kg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최소 3kg, 많게는 7kg를 때려붓는 바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농법 구조가 된 거예요. 즉 토양을 침식시키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열대우림을 베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때려붓는 자본주의 농법 구조. 근데 이런 구조다 보니 살충제를 때려붓고 단일 작물 시스템이 되다 보니 생물 다양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풀벌이 죽으면 기후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략 80% 이상은 다 살충제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후와 영화 얘기를 하네요. 이건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최초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영화는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위대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던 프랭크 카프라가 1958년, 여러분도 이 언체인드 구드니스라고 하는 영화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정말 흑백 영화를 만들었던 거장이 독특하게도 어떤 한 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너무 정확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석유 기업들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과학자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석유와 가스를 계속 떼면 얼마만큼 기후위기가 발생할지를 연구를 다 끝냈어요. 하지만 70년대 중반까지 다 숨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너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사적인 어떤 배경이 영화에도 반영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960년대, 1970년대 영화들은 멜서스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멜서스주의는 뭐예요? 인구가 많아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인구가 많아서 기후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그래서 폴 에럴리라고 한 사람의 이것은 그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었어요. 수천만 명이 읽었습니다. 인구 폭탄이란 책이에요.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한국에는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인구폭탄 저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인구폭탄 책을 계기로 해서 이게 1968년쯤이에요. 그래서 60년대 후반과 70년대 미국과 유럽의 환경운동의 대다수는 멜서스주의에 잠식됩니다. 즉, 인구 때문에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들이 양산되어 있다. 심지어 지피즈라고 하는 이 포로 에를리가 책도 내고 나서 이, 그러니까 인구 제로 성장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백 개 이상의 지부를 구축될 정도로 당시 어마무시하게 영향력을 가졌던 단체인데, 그리고 볼까요? 19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첫 지구의 나라 행사가 열렸죠. 첫 지구의 나라 행사는 물론 급진적이고 의견도 많았고 보수적 의견도 많지만 주류 의견은 뭐였냐면 멜서스주의였어요. 인간들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들이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지금 인구 제로 성장 단체 이름을 따서 최초의 환경에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지피즈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소일랜트 그린이라고 하는 SF 영화고 지금도 고전, 컬트 고전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녹색 카드 먹을거리, 뭐 우리가 이제 뭐 SF 영화 보면 뭐 약 먹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녹색 카드를 먹어요. 녹색 카드 정체를 놓고 그 스릴러 양태로 쭉 그려 보이는 영화인데 나중에는 그 녹색 카드 정체가 반전인 거거든요. 충격에 빠지는데 이것도 멜서스주의에 관련됐습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이 구조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먹게 됐다. 제가 스포일러는 안 할게요. 뭘로 만들어요. 그 그린카드를. 근데 지금 봐도 꽤 재밌는 잘 만든 스릴러 양식을 취한 SF 영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멜서스주의에 기반을 해서 당시 이렇게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영화는 정말 걸작이에요. 저는 로건의 탈출, 로건스 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70년대에 만들었던 가장 잘 만들어진 SF 걸작 영화예요. 그리고 오늘날 만들어지는 SF 영화들이 가장 많이 베끼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꼭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이 영화 보시면 잘 만들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요즘에 SF 영화들이 이 영화한테 많이 빚지고 있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도 인구 성장, 인구 과잉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걸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 정말 추천작입니다.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구 성장, 인구 과잉 때문에 환경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면 70년대, 80년대에는 핵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냉전이 터지고 나서 60년대 후반에 전쟁이 좀 몇 번 터지고 이러면서 핵 문제가 막 이제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영화들을 볼까요? 소년과 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건 컬트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시네필 입장에서는 전설적인 영화고 대중들은 잘 알지 못하는 영화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드맥스가 바로 이 영화를 베낀 겁니다. 핵 때문에 인류가 망할 뻔한 어떤 상황에서 개와 소년이 돌아다니면서 겪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컬트 영화인데, 블루레이라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어서, OTT에도.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아, 매드맥스가 이 영화에서 다 따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매드맥스보다 훨씬 더 핵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미국의 여자 배우 중에 그래도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제인 폰다잖아요. 정말 저는 좋아하는 왕언니예요. 지금 90살인 91살이신데도 막 기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양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트럼프하고도 제일 지금 가장 맞짱을 뜨고 있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제인 폰다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든 영화. 차이나 신드롬이란 영화입니다. 지금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핵 문제에 관련돼서 기자들이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비판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인 폰다를 탄생시킨 영화이기도 하고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가장 초반에 알렸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 데이비드 린치가 만든 듄이라고 하는 영화 다 아시죠? 1984년에 만들었고요. 어, 이게 재밌는 게 제, 제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예, 허버트 이거 지워졌네요. 프랭크 유버트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듄이라고 하는 소설이 1965년이에요. 근데 이 소설은 생태학적 관점으로 만든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듄만 이걸 베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나우시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도 듄이라고 하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오염이 되고 그 상황에서 막 애벌레 그 저 큰 애벌레가 돌아다니는 뭐 이런 것도 다 나우시카도 그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핵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위대한 영화기도 하고 BBC에서 TV용 영화로 만든 스레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정말 걸작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 현재 리메이크가 제작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핵 문제를 다룬 영화 중에 충격적인 영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그 영상들과 이런 연출을 어떻게 저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실감 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어, 이것도 블루레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해보시면 이것도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1992년도부터 만들어진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에는 멜서스주의에 기반한 환경 문제, 그다음에 70년대, 80년대는 핵 문제가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92년도부터는 기후위기가 방점이 찍혀요. 왜 그러냐면 1992년 드디어 인류 최초로 저 브라질 리우에서 인류 최초로 197개국의 각국 정상들, 당시 조지 부시도 여기 왔고요. 그때 당시 뭐 피델 카스트로까지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인류가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열린 첫 번째 지구 정상회담 리우 정상회담이 1992년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나. 이런 얘기들의 담론들이 확장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1995년 헐리우드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기후위기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죠. 그게 워터월드예요. 워터월드는 당시 좀 이상한 취급을 받았어요. 제일 잘 나갔던 케빈 코스터너가 이런 망작에 출연했단 말이야. 근데 망작치고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컬트 영화였어요. 되게 독특한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무슨 칼럼을 쓰기 위해서 워터월드를 다시 보는데 충격에 빠졌어요. 왜? 엑슨모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가장 악당의 배 로고가 발데즈, 엑손 발데즈인데 당시는 엑손
그 모빌이 아니라 엑슨 발데즈고, 엑슨 발데즈가 해양 오염, 그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석유를 식게라면 막 배가 자초돼서 유주성이 자초돼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오염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걸 빗댔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볼 때는 몰랐죠. 어렸을 때 이거는 그냥 해양 블록버스터 문화라고만 봤는데 그냥 엑슨 발데즈 딱 찍어가지고 정면으로 비판했던 거예요. 요 근래 만약에 그런 식의 정면 비판이었으면 당연히 화석연료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로비를 할 텐데 정말 용기가 있는 영화구나. 저는 재평가를 하게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칼럼을 쓰면서 그 외국의 이 비평을 찾아보니까 저처럼 다 재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상당히 용기가 있는 영화였구나. 1995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리우 회담 이후부터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담론 자체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졌던 거죠. 첫 번째로 이랬고요. 뭐 에든 브루코비치도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정면적으로 도전을 했다. 지금도 지금 저는 지난달에 봤어요. 칼럼을 쓰기 위해 지난달에 봤는데 이것도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아주 이렇게 볼만한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중요합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투모로우라는 영화고 이 영화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기후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돈을 들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죠. 투모로우라는 영화. 근데 이 영화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첫 번째,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흥행을 하니까 미국인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는데 너무 불쾌했어요. 기후위기의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업과 조지 부시가 이 영화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기억나실 거예요. 저쪽 미국과 그다음 캐나다 일부까지 북미 지역에 며칠 동안 갑자기 소빙하기처럼 얼음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사람들이 그 재난을 피하고 막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재난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근거한 그 과학적인 그 팩트가 뭐냐면, 가설이 뭐냐면 대서양 순환해류의 붕괴인데, 대서양에는 실제로 마법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대서양 순환해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차가운 해류와 추운 지역의 해류랑 따뜻한 지역의 해류를 계속 컨베이어 벨트처럼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구의 기온을 고루고루 분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서양 순환 해류가 멈추면 어떻게 돼? 어느 한 지역은 엄청 춥겠죠. 어느 한 지역은 엄청 뜨겁겠죠. 그래서 대서양 순환 해류가 붕괴됐다는 가정하에서 만든 영화였던 거예요. 대서양 순환 해류가 멈추면 북미 지역은 갑자기 다 얼어버릴 거야 라는 가설이었는데, 당시 나사도 이 영화를 너무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불편하니까 나사에 소속되어 있는 500명이 넘는 과학자들한테 나사 집행부가 이메일을 돌려요. 뭐라고? 혹시 이 영화에 관련돼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말아라. 500명 넘는 과학자한테 이메일을 돌린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성명서를 합니다. 이 영화는 엉터리 과학적인 가설에 근거했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 너무 현실 지향적이었던 거예요. 왜? 3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계속 발표를 합니다. 지구인 여러분, 대서양 순환해류가 고장났습니다. 금세기 말까지는 최소 속도가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60년경이 되면 현저하게 느려진 대서양 순환 해류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기후 비상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읽었던 논문도 이게 사실은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대서양 순환 해류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영화 내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영화 외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걸 만들었던 감독이 그리고 제작진이 대단하게 영리한 어떤 발상을 가졌던 거예요.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제작 공정 있죠. 이거를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보겠다. 실제로 뭐 음식이 됐든 제작 소품이 됐든 이거를 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 음식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테이스팅 다 해서 그렇게 줄여진,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음식 비용도 줄여서 이거는 이 영화를 찍는 지역 주민들한테 다 환원을 시켜줬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4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영화계에서
영화계에서 영화 그린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모든 수칙을 제공을 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많이 흥행을 하기도 했지만 영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006년 여러분 다 아시는 불편한 지실 엘 고어. 근데 엘 고어는 정말 피상적으로만 이것도 대단히 흥행을 했지만 피상적인 부분만 훑었어요. 하지만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줬죠. 이것도 뭐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월이 뭐그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이건 뭐 지구가 멈추는 날 원래는 이 기후위기에 관련 원작은 이렇습니다. 원작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2008년에 이걸 리메이크 했을 때는 기후이기 때문에 지구가 고장났다. 이건 설정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아바타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아바타죠. 아바타가 기후이기 때문에 행성이 고장이 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을 침범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영화 그 아바타 시리즈 마지막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 제가 아까 나무 뿌리와 미생물들이 흙을 기반으로 해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이 균류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관련된 내용을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라는 책이 그거를 훨씬 더 폭넓게 약간 신비적인 표현이 쓰긴 썼습니다. 근데 아바타가 그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무를 찾아서를 보시고 아마 아바타 시리즈를 다시 보시면 전혀 다른 생태학적인 맥락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후위기를 다뤘던 영화 중에는 테이크 쉘터라고 미국에서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하나인 감독이 제프 니콜스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후위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얼마만큼 불안감을 갖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남자 주인공이 계속 참호를 파요. 해일이 닥칠지 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망상에 빠졌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중산층이 기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망상과 위기의식과 이걸 갖게 되는지, 불안을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만든 독립영화입니다. 예술영화기도 하고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십시오. 그 불안증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잘 만든 이 비스트라고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줄여서 개봉을 했는데요. 비스트 오브 더 서던 와일드 이걸 보시면 남쪽 야생의 뭐 짐승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괴물도 이렇게 해서 그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건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예술적인 영화예요. 정면을 다루고 있어요. 정면으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누가 피해를 입고 사회적인 약자가 왜 피해를 입고 이게 왜 우리에게 좀 절실한 문제인지를 환타지 장르를 빌려서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영화 보시고 토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의도 좋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영화들만 보셔도 너무 좋겠죠. 다 아시는 인터스텔라도 당연히 기후에 관련된 만든 영화고 설국열차도 당연하고요. 퍼스트 리폼도 너무 중요한 예술. 이 영화도 미국인들이 기후기 때문에 겪는 불안증이 얼마큼 심화되는지를 단적으로 그 불안을 파고들어서 자살과 공격성과 여러 문제들을 심도 높게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정말 잘 만든 독립영화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뭐 이 영화는 실제로 전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소년이 풍력 발전기를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던 기적 같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뭐 헐리우드 방식으로 만든 대중영화기도 하지만 참고를 하시면 보시면 말랑말랑하니 감수성이 젖어드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예요. 그런가 하면 호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후가 심각합니다. 가뭄과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한국에도 개봉했던 영화인데 스릴러 영화예요. 근데 그냥 스릴러 영화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 호주에서 가뭄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를 하는지를 그려 보이는 스릴러 영화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서히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돈노갑은 다 보셨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했고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돈룩업이고, 이 돈룩업은 정말 그 썩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에 아니었으면 그 해에 돈룩업이 시나리오나 완성도 때문에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야 정답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영화가 받았죠. 근데 이 영화를 둘러싼 맥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영화를 한국의 넷플릭스에서 처음 나왔는데 다 리뷰가 무슨 아포칼립스 영화, 지구 멸망 영화로만 해석을 해서 제가 장문의 칼럼을 써서 여러분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거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담 맥케이예요. 아담 맥케이는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비판한다든지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비판했던 상업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작가는 한 번도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시로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버니 샌더스 대선 캠페인에 이 연설문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맥케이는 버니 샌더스랑 절친이에요. 그 좌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의 좌파가 의기투합을 해서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대중매체, 그 미국의 기업들이 다가오는 헨리의성을 기후위기로 은유화해서 기후위기를 둘러싸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그다음 대중매체, 자본들이 얘네들이 얼마만큼 주류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대응하는지를 블랙 코미디 장르를 빌려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미국의 좌파적 관점으로 만든 영화에서 정확하게 지금 미국이 얼마만큼 아직까지도 이 듣는 법은 계속 기후가 되고 있고 응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2022년도부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후 시위를 할 때 돈누겁을 프랭카드로 써서 왔어요. 제발 머리 이게 반어적이잖아요. 제발 유의 좀 보라는 거잖아요. 기후 위기를 보라는 얘기죠. 이 영화도 안 보셨으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영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근래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그 왼쪽에는 베스타스, 이것도 짐승들이에요. 비스트, 영어로 번역을 한 비스트, 짐승들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칸 영화제 대상이고요. 오른쪽은 알카라스, 한국에도 개봉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 황금금상 대상을 받은 영화예요. 근데 두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엇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왼쪽은 왼쪽 영화는 저 스페인에, 사실은 이제 프랑스가 배경이네요. 프랑스 저쪽에 풍력 발전소 때문에 벌어지는 폭력, 즉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 재생에너지가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정말 심각하게 서로를 죽이고 물어뜯는 어떤 폭력 사태로 치닫는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그린 영화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는 이제 스페인 영화인데, 스페인의 농부의 한 가족이 태양광 발전소 재생에너지가 기업들이 어, 태양광을 깔면서 벌어지는 어떻게 이 한 농부 일가족이 파괴를 하고 있는 파괴되는지를 되게 잘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두 편 다 참조를 하시면, 우리가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빨리 건너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약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 공공성을 담보를 하면서 정의의 입장에 근거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두 편의 영화고, 영화적으로 봐도 정말 잘 만든 예술 영화 두 편이기 때문에 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영화가 하나 있네. 이 영화는 기후위기 하면 요즘에 가장 핫한 학자가 있어요. 스웨덴 학자인데 안드레아스 말름이라는 학자고요.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썼던 책이 How to Blow Up a Pipeline, 즉 송유관을 폭파하는 방법.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고 그 이전 책부터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송유관을 폭파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날 영국에 혹은 뭐 캐나다에 혹은 미국의 기후 활동가들이 성경처럼 읽는 책이에요. 송유관을 어떻게 폭발을 하자. 송유관을 폭발하는 게 문제다. 근데 이 영화, B급 이 스릴러 영화는 그 학술서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사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하게도 똑같은 동명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도 따왔지만 그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극영화로 만든 스릴러 영화거든요. 저도 보면서 참 잘 만든 B급 영화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쓴 책에서 안드레아스 말름 이 책을 인용하면서 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영화도 인용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직접 행동, 송유관의 폭발하는 방식의 직접 행동은 한계가 많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오늘날 지금 기후에 관련돼서 만든 영화의 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한국 놈들이 얼마만큼 게으르고 기후에 관심이 없냐면 캐나다를 포함해서 웬만한 영화제에서 이 영화는 다 틀었어요. 근데 한국 영화제에서는 아직도 이 영화를 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틈만 되면 이것 좀 소개하라. 근데 영화 그린 가이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2004년에 만들어졌던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우리가 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탄소를 덜 배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린 가이드의 모델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영화제 제작 뭐 이런 기관들 다 인증 기관들 이거는 그 PPT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스파이더맨 그 유니버셜 이 영화도 완벽하게 모든 제작 관계 심지어 이 쫄쫄이 이 유니폼도 그냥 재래시장 가서 다 공수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테이스팅도 완벽하게 다 해서 자체적으로 음식도 다 조달을 해서 돈 아껴가지고 투모로우 영화가 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다 환원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뭐 영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다 지금 인증 과정, 인증 절차, 이거는 뭐, 이 1917이라는 영화도 아시잖아요. 이것도 제작 과정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실이라고 해서 제작 과정에서 이거를 다 도입을 해서 지켜주는 영화에 관련되어서는 그린실을 인증을 붙여줘요. 그래서 개봉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그린실을 부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런 그린 스크린 이니셔티브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작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지켜주면 제작비도 주고 그래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가 지금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칸 영화제도 그린 가이드를 매년 업데이트해요. 보시면 뭐 영화제 차량 60% 전기차로 하자, 뭐 플라스틱 물병 전면 퇴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PPT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없어요. 진짜 마지막이고 기후정의 영화 가이드만 읽어 보면서 끝낼게요. 그 영화 환경 가이드를 지키자. 영화 환경 심지어 그 유럽이나 캐나다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 코디네이터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직업처럼 그래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탄소 배출을 덜하고 친환경적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코디네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을 했고 제작진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를 좀 더 준다라든지 그 영화 개봉이나 드라마를 했을 때 인증성 발급 그리고 영화제 환경 가이드들이 한국에서는 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녹색연합이라든지 몇 개 제가 좀 부추기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 영화제에 대상 환경 가이드를 좀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자. 그리고 이 제작비를 투여하는데 화석연료 기업들, 환경 오염 기업들을 퇴출하자. 한국의 서울 국제 환경 영화제들이 화석연료 기업들을 계속 뻔뻔하게 받고 있어요. 제가 매년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듣지를 않나요, 얘네들이. 이게 그린 워싱이잖아요. 영화 투자에 대한 환경 예산 책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영화계, 영화체, 그럼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그린 가이드라든지 환경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이고 저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 강의를 가서 계속 영화 가이드를 만들자.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도 배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인제서 막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로 제 이제 두서 없는 긴 강의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을 혼자 끌고 가시는데요. 이제 공유하신 화면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